네, 퇴근길 라이브 함께하고 있는 시각 6시 50분 지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심층 인터뷰 이야기를 나눠볼 주제가요. 저도 이제 K 콘텐츠 되게 좋아하고요. 혹시 요즘 센터장님 물론 시간 굉장히 없으시겠지만 저요? 뭐 예능도 그렇고 드라마도 보고 보시는 콘텐츠 있으신가요? 요즘은 예능보다는 여전히 드라마 쪽이고 뭐 저는 진짜 저도 넷플릭스 바예요. 아. 그리고 사실 저는 네. 그 미국 드라마를 예전에 CD를 사서 그때부터입니다. 가장 인상 깊었던 미드 하나. 가장 이제 영어를 프렌즈로 배웠죠. 아, 네. 프렌즈를 배웠었고 맞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다운을 받아서 미국 그 드라마의 컨텐츠를 네. 계속 봐왔던 네. 또 그 주옥 같은 드라마들이 있잖아요. 최근엔 뭐 보세요? 최근에요. 네. 저는 사실 그 드라마를 통해서도 경제도 많이 공부를 해요. 경제 공부하는 그래서 드라마 뭐가 있죠? 가장 최근에 가장 인상 깊었었던 거는 보드워크 엠파이어라고 오. HBO에서 나왔었던 그게 약간 경제 건데 그게 관련 대공황 이후의 내용이거든요. 금주법이 있던 시대에 지금이 또 약간 오버랩되는 게 있다고 우선 항상 경제부와 만나니까. 좀 맞는 부분들이 좀 많다 보니까 네. 상당히 이입했었던 그런 드라마를 네.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어느 정도인지 요즘에, 아시겠죠? 네, 어떤 콘텐츠를 좀 즐겨 보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콘텐츠에 관련해서 뭐 K 콘텐츠도 그렇고요. 여러 가지 플랫폼들에 대한 이야기들이 참 많은데 오늘 이분과 함께 자세한 이야기 또 재미나게 풀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023 콘텐츠가 전부다의 작가 노가영 작가 함께합니다. 작가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작가 노가영입니다. 예, 네. 우리 작가님 들어오시는 그 포스가 그냥 약간 모델이 걸어 들어오는 줄 저희 알고 자연스럽게 이제 의자가 뒤로 약간 네. 갔던. 포스가 대단하신 분인데 작가님 간단하게 작가님 소개를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현재 이제 트렌드북 작가로 활동하고 네. 있고요. 그리고 이제 미디어 컨텐츠 산업에 대해서 다양한 이야기들을 지금 뭐 컬럼이라든지 네. 그리고 라디오 뭐 이런 것들로 지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사실 근데 정체성에 대해서는 여전히 뭐 한 기업 생활 한 20년 정도 했기 때문에 그쵸. 작가냐 회사원이냐 그러면 아직까지는 지금 왜 회사원의 DNA가 조금 남아 있는 네. 뭐 좀 약간 다른가요? 좀 직장인 마인드와 좀 이렇게 자유로운 작가의 생활과 일단 아침 7시에 이제 안 일어나도 되는 거. 네. 네. 그래도 눈은 네네. 떠지죠. 눈 떠지죠. 기계적으로. 기계적으로. 네. 네. 자 보니까 직장인의 비애입니다. 네, 네. CJ 쪽에서 콘텐츠 쪽으로 오래 또 근무를 하셔가지고 CJ 엔터테인먼트 이 스튜디오에서 컨텐츠를 배웠고요. 기업 생활을 시작했고 네. 그리고 이제 대부분의 제 기업 생활은 뭐 KT, SK텔레콤 이렇게 IT 통신 기업들에서 컨텐츠 전략 그리고 이제 OTT 전략 리더로 성장을 했습니다. 네. 자 오늘 콘텐츠 관련한 분야의 전문가 우리 노가영 작가님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 먼저 이제 미국 이야기부터 쭉 하면서 이제 국내 K 콘텐츠 얘기까지 네. 풀어볼 생각입니다. 요즘에 이제 넷플릭스가 사실 네. 코로나 끝나고 나서 고전을 면치 못하더니 요금제를 광고를 포함해서 조금 맞습니다. 싸게 출시했어요. 네, 이게 네. 미치는 영향 그리고 과연 이게 성공할 것인가 지금 월가에서는 되게 기대하나 봐요. 조금 주가가 이제 실제로 발표했었던 거는 연초에 한 3월 네. 정도였는데 바로 이제 11월 4일에 이제 한국에서도 출시를 했고요. 그쵸. 한국 포함해서 한 10개국 정도에서 출시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 아직 뭐 한 10일 남짓 됐기 때문에 이 성과에 대해서 이제 정량적으로 말하기에는 실은 아직 조금 빠른 감이 없진 않으나 그쵸. 저도 한 실은 십 정도. 너무 짧아서 근데 실은 저도 이제 뭐 약간의 디스카운트가 아니라 50% 이상의 가격이 디스카운트이기 때문에 네. 한국에서 이제 5,500원이거든요. 네. 그래서 저도 실은 스마트폰 알람을 해놓고 바로 이제 갈아타야지 했는데 지금 현재 이제 커뮤니티에서 이제 나오는 이야기로는 실은 1시간에 4분에서 5분 정도의 광고를 참아내는 거 실은 이거에 대한 이슈보다는 일단은 화질이 조금 광고 요금제가 720. 조금 낮습니다. 그래서 네. 지금 화질에 대한 이슈들이 조금 이 저항감으로 작용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대부분 아마 두 분 다 아마 스탠다드 요금제를 쓰실 거예요. 네네네. 그러면 FHD에서 이제 HD급으로 네. 광고는 참을 수 있는데 이 화질이 떨어지는 거는 실은 저항감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좀 작은 디스플레이로 많이 보시는 분들도 계신데 저는 사실 작은 것보다는 네, 컴퓨터에서 보는 걸 좋아하거든요. PC에서, 좀 큰 네, 네. 화면에서. 근데 그런 분들 보기엔 약간 좀 뿌옇게 나오는 게 싫죠. 그렇죠. 뿌옇게 나올 거고 이제 근데 물론 이제 기존에도 이제 HD급을 쓰셨던 저가형 네. 요금제 분들은 이제 광고 정도만 이제 참으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그런데 실은 요금제 출시하기 이제 한 2주 정도에 이제 한국 시장에서
광고 파트너가 지금 KT 나스미디어인데 뭐 11월, 12월 모든 이제 넷플릭스의 광고 인벤토리는 다 지금 현재 솔드아웃된 상황입니다. 예. 하나 궁금한 부분은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시리즈 긴 미국 드라마를 보는 거를 상당히 즐거워하고 네, 네. 좋아하거든요. 근데 이렇게 광고가 중간에 들어온다라고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느낌이 즐겨 있던 소설책 시리즈가 중간에. 갑자기 잡지책이 된 듯한 느낌을 받게 네, 돼요. 네, 그래서 그에 대한 거부감이 상당히 큰데 네. 문제는 넷플릭스는 이 방향을 가기로 했잖아요. 네, 네. 다른 OTT들은 어떤 대응을 하게 될지도 사실 궁금하고 네, 노선이 네. 달라진다라면 사실 옮겨가는 비율은 분명히 생기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사실 공급자 관점에서 가장 베스트는 기존 저희 같은 요금제는 그대로 가고 현재 넷플릭스를 사용하지 않는 신규. 예, 신규들이 이제 이 약간 저가형 광고용으로 가는 게 실은 가장 베스트인데 아마 그 부분을 이제 넷플릭스도 염두에 두고 있을 것 같고요. 현재 이제 올 초 2월과 3월에 넷플릭스와 디즈니 플러스가 이제 순차적으로 광고용 요금제를 하겠다라고 했고 현재 지금은 이제 뭐 아까 미드 좋아하시니까 너무 잘 아시겠지만 훌루 같은 미국의 OTT들은 네네네. 이미 이제 뭐 광고 그 요금제. 광고 요금제가 있고요. 사실상 너무 오래된 OTT이기 때문에 알프는 지금 객단가로 해서는 지금 훌루는 광고 요금제에서 가장 많이 벌어들이고는 있습니다. 이제 다만 이제 지금 출발 자체가 2022년이기 때문에 이제 그 어떤 거부감이 어떻게 작용할까인데 사실상 이제 왜 이렇게 시도했냐라고 보면 네. 결국에는 정말 리드 헤이스팅스가 이제 넷플릭스의 창업주죠. 몇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광고는 안 하겠다라고 하셨었거든요. 근데 이제 결국에 이제 이 하나의 OTT 판에 플레이어들이 이제 과잉 공급되다 보니까 결국에는 전 세계 이제 가입자들은 한정이 되어 있고 사람들이 쓸 수 있는 돈도 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실은 새로운 노선을 이제 갈아탄 건데 여전히 이제 그 광고 예산마저도 실은 파이가 한정되어 있잖아요. 그쵸. 한정되어 있고 기업들이 광고 예산을 쓸 수 있는 돈도 한정되어 있고 심지어 제가 며칠 전에 되게 깜짝 놀랐던 게 이제 빅테크 기업들 광고 지금 실적. 광고 실적이 나왔고 3분기 분기 실적을 했는데 유튜브가 역사상 처음으로 광고 매출이 줄어들었더라고요. 물론 이제 뭐 2%니까 미미하긴 하지만 여전히 디지털 광고 시장도 녹록하진 않다라는 거. 네네. 그 미디어 쪽에서 보면 어쨌든 그 안에서도 파이를 틱톡이 더 크게 점유하고 있고 네, 다른 네. 기존 플랫폼들이 줄어들고 있는데 지금 OTT 안에서 넷플릭스 그리고 앞서 말씀해 주셨듯이 훌루 같은 경우에는 이미 그런 광고 궤적을 요금제를 하고 걸어왔기 있죠. 때문에 네네. 넷플릭스는 훌루 보면서 쟤네 저기서 돈 많이 버니까 우리도 이제는 더 이상 가입자 수의 증가보다는 이 광고로 돈을 벌어보겠다 이런 생각으로 지금 네. 뭐 넷플릭스가 공식적으로 발표하진 않았지만 지금 글로벌 시장에서는 2024년까지 전체 매출의 한 20% 정도를 광고 요금제로 지금 충당을 하겠다라는 거고요. 뭐 좀 재밌는 건 그런 것 같아요. 지금 뭐 아시겠지만 트위터하고 유튜브처럼 이 광고로 먹고 사는 이 광고쟁이들은 네. 지금 유료 서비스들을 런칭하고 있고 그쵸. 한두 개씩. 그리고 지금 이 월정액 이 구독 모델로 돈을 벌고 있는 애들은 실은 광고를 하겠다라고 하고 네. 이제 결국에는 이제 하나의 팟에서 정말로 이제 전면 경쟁을 하는 거고 고객의 시간과 돈을 어떻게 조금이라도 더 많이 그냥 확보하려고 정말 이제 혈안이 되어 있는 상황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네. 미국에서의 OTT의 승자는 누가 될지가 항상 이야기가 많이 나왔잖아요. 근데 보면은 사실 네. 디즈니와 넷플릭스는 살짝 결이 달라요. 맞습니다. 디즈니는 네네. 약간 또 영화 그리고 이제 아이들 대상으로 하는 콘텐츠들이 훨씬 많고 넷플릭스는 그래도 이제 성인 대상인 거잖아요. 네네. 근데 이거를 누가 위너일 것이다를 우리가 나눠놓고 봐야 하는지 어떻게 보세요? 아까 뭐 센터장님 분명히 지금 넷플바라고 먼저 말씀을 하시긴 네네네. 하셨는데 네네. 실은 뭐 에이지 관점으로는 너무 수치가 명확하니까 그쵸. 지금 넷플릭스가 2억 1천만 명 정도 그리고 디즈니 플러스가 1억 6천만 명 와, 정도니까 많이 올랐네요. 예, 현재 지금 한 4, 5천만 명 정도라서 지금은 넷플릭스가 1등이고요. 근데 이제 다만 이제 향후에 이제 어떻게 누가 위너가 될 거냐라고 하는 건데 대부분의 이제 전문가들마다 이제 후이즈 위너에 대한 의견들은 좀 이렇게 양분이 되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70% 이상 정도는 실은 디즈니한테 손을 들어주는 것 같아요. 이제 그 이유는 일단은 첫 번째 이 100여 년에 가까운 이 전통적인 헐리우드 스튜디오의 슈퍼 IP들이 있죠. 그러니까 지금 뭐 3분기 실적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디즈니 플러스가 OTT 쪽에서 누적 적자가 지금 10조 원 가깝게 이제 올해 3분기만 2조 원 가깝게이기 때문에 결국에 이렇게 얘네들이 뭐 비용 감축을 하게 된다면 그나마 디즈니는 실은 뭐 TV
TV 컨텐츠도 있고 이 극장용 블록버스도 있기 때문에 이 컨텐츠가 이제 약간 회전이 되는 거고요. 넷플릭스는 실은 넷플릭스 같은 스튜디오 기반이 아닌 친구들은 실은 정말 이제 무에서 유로 컨텐츠를 투자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그런 이슈들이 있고 두 번째는 지금 현재 넷플릭스는 190개국 이상이 이미 지금 진출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디즈니 플러스가 한 현재 106개국 정도 진출이 되어 있기 때문에 가야 할 땅들이 조금 더 많은 걸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이미 가입자 수는 굉장히 많이 쫓아왔고요. 네. 그리고 이제 슬라이드 잠깐 네. 제가 해서 넘기면 될까요? 네네. 지금 이제 이게 지금 며칠 전에 매일경제에서 지금 나온 어떤 이미지인데 네. 제가 너무 이제 가시성이 좋아서 오늘 들고 나왔고요. 보시면 실은 전체적인 회사의 안정성으로 보면 디즈니 같은 경우에 매출 구성이 조금 나눠져 있잖아요. 지금 테마파크가 한 34% 정도고 유선방송 그다음에 이제 스트리밍이라고 하는 이제 OTT가 20% 정도 남짓이기 때문에 조금 포트폴리오가 안정적이라는 거. 그다음에 넷플릭스는 사실상 투자자 관점에서 보면 99% 이상이 구독경제에서 나온다는 것 자체가 실은 약간은 주가 관리 측면에서도 조금 리스크 있다라고 투자자들은 판단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지금 디즈니 같은 경우는 일단 테마파크 제대로 개장하면 네, 실적 네. 확 올라오고 거기에 이렇게 넷플릭스만큼의 뭔가 더 지금 106개국이라 그랬는데 200개국 가까이 되면은 이게 가입자 수 넷플릭스를 넘어설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감을 그렇죠. 가질 수 예. 있겠네요. 그렇고 일단은 이제 기본적인 이제 슈퍼 IP 말 네. 그대로 이제 일단은 박스 컨텐츠, 뭐 네. 마블 컨텐츠, 뭐 픽사 이제 어마어마한 슈퍼 IP들이 이제 축적되어 있는 그 이제 노하우가 있는 거고 다만 이제 저는 실은 이 약간은 시청자 여러분들은 조금 나이브한 표현이라고 하실 수 있는데 이 두 기업들이 사실상 DNA가 완전히 다르거든요. 그쵸. 아까 앵커님 말씀해주신 대로 이제 이 슬라이드로 제가 조금 가시성을 보여드리고 싶은데 네. 저는 이제 두 가지를 지금 디즈니는 헤리티지, 컨텐츠에 대한 헤리티지 그리고 넷플릭스는 스피드 이렇게 두 가지로 저는 쉽게 구분을 합니다. 이 어떤 점에서 이 헤리티지와 스피드냐라고 보면 결국에는 컨텐츠의 공개 방식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무언가 새로운 거를 추진할 때 어떤 이 속도감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은 디즈니가 조금 많이 달라지긴 했지만 네. 넷플릭스 같은 경우에 빙지와칭이라는 단어가 넷플릭스에서 실은 사실 본격화된 거고 오리지널 콘텐츠들을 막 10회차를 쫙 공개하고 그냥 시청자들이 눈이 뭐 빨개져서 나를 새서 보건 말고 그냥 너네들 알아서 해라 이거잖아요. 근데 지금 디즈니는 자기네 콘텐츠를 조금 아끼죠. 뿌리는데 한 주에 이제 두 회차씩 이렇게 찔끔찔끔 이제 그러면서 계속 이제 가입하게 만드는 네, 거죠. 결국에는 이제 하나 보고 날 새서 보고 다음 날 가입을 해지하는 게 싫은 거거든요. 지극히 이제 약간 공급자 중심의 어떤 마인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말씀드린 이 그 무언가를 새로운 걸 시도하는 어떤 속도감이라는 거는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상 광고 요금제도 먼저 하겠다라고 발표한 건 디즈니거든요. 그런데 사실상 지금 결국에는 넷플릭스가 한두 달 먼저 출시를 하고 굉장히 이제 이 OTT라는 급변하는 시장 환경에서의 어떤 미디어 서비스를 하기에는 헤리티지의 어떤 디즈니 킹덤이라는 조직은 살짝 무겁다라고 말씀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아무래도 기업을 구성하고 있는 인원과 인적 자원들이 더 조금 복잡하고 네, 그런 영향이 좀 있겠죠, 아무래도. 사업적인 이해관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네. 제가 이제 역대 뭐 지금은 퇴임하셨지만 역대 이제 그 디즈니 CEO 중에서 가장 최장수했었던 바바이거의 자서전에서 제가 인상적인 부분이 뭐였었냐면 굉장히 OTT 의사결정을 할 때 외로운 의사결정이었다. 왜냐면 극장 본부에 있는 임원들은 싫어했을 거고 당연히 그렇겠죠. TV 쪽에서도 아마 싫어했을 거예요. 네. 근데 이제 그 외로운 싸움을 이제 CEO가 하신 거잖아요. 굉장히 사업적인 이해관계가 복잡하고 넷플릭스처럼 그냥 리드 헤이스팅스가 고 하면 그냥 쫙 이렇게 네. 가입자를 모집하는 이제 그런 조직보다는 무겁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네. 이게 기업에 대한 하나의 트랜스포메이션이 네. 저렇게 네. 지금 어려운 건데 그나마 저기까지 했다라는 것도 한편으로는 또 디즈니가 잘해왔다라고도 생각해 볼 수 있겠네요. 맞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넷플릭스가 2억 명 모으는데 10년 네. 이상이 걸렸는데 그러니까요. 팬데믹 수혜를 디즈니는 엄청 받았죠. 아, 거의 그러네요. 뭐 지금 한 1년 반 만에 이렇게 1억 명 이상을 모았기 때문에 네. 아이들 틀어줘야 되거든요. 그렇죠. 영어로 된. 네, 네. 그렇게 생각해 디즈니 보니까 콘텐츠. 작가님이 디즈니에 네. 대해서 말씀을 하신 부분이 갑자기 확 와닿네요. 저는 네. 디즈니 나왔을 때부터 이제 친구들이랑 얘기를 했어요. 넷플릭스보다 디즈니 어쨌든 그런 좀 고퀄리티의 영어로 네, 된 네. 콘텐츠들이 워낙에 많으니까 틀어줘야 된다. 예, 유튜브보다는 훨씬 더 좀 네, 콘텐츠가 네. 고퀄리티니까. 뭐 좀 그런 엄마 얘기를 입장에서 안심이 되죠. 그쵸. 네. 그렇죠. 죄책감이 그런 덜한. 네, 네. 그래서 사실- 이게 또 가입자가 빨리 늘지 않았나? 네.
네. 이제 그러면 플랫폼 관련된 부분은 이 정도 생각을 해보고 이제 네, 컨텐츠 네. 쪽으로 이제 한번 넘어가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이제 우리 네. 기업들도 사실 이제는 컨텐츠를 생산하고 공급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적극적으로 그쵸. 대응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네. 이런 부분의 어떤 현재의 동향이나 또 비컨텐츠 기업들에 대한 어떤 대응은 어떻게 바뀌어야 되는 건지 이런 것들도 궁금해요. 지금 뭐 제가 얼마 전에 이제 책에서도 이제 살짝 언급을 한 부분인데 비컨텐츠 기업들의 컨텐츠 플레이가 굉장히 활발해졌습니다. 가장 최근으로는 뭐 누적 조회수 한 2억 뷰 정도 나온 CU 편의점의 이제 웹드라마 같은 경우에 네 정말 이게 2억 뷰는 정말 이렇게 달성하기 어려운 숫자거든요. 근데 이제 뭐 대표적으로 이제 배달의 민족이 제일 먼저 시작을 했고요. 네. 뭐 토스라든지 뭐 제일제당, 뭐 CU 편의점, 뭐 최근에 이제 무신사의 뮤직비디오도 굉장히 재미있었고 점차적으로 이제 늘어나고 있는데. 결국에 이제 저희가 생각해야 될 거는 왜냐인 거거든요. why? 왜 얘네들이 지금 이렇게 하고 있지라고 보면 실은 저는 이제 두 가지 정도를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이제 가끔 하는 말로 지금 이제 감성 마케팅의 시대가 끝났다라는 말씀을 드리거든요. 왜냐하면 1990년대 이후로 정말 월드와이드 웹의 시대가 열리면서 저희가 이제 포털에서 지식 정보가 과잉 공급되고 있잖아요. 그렇죠. 평생 파도 이제 못 보는 거기에다가 실은 포털의 시대에 게다가 심지어 어느 순간 실리콘밸리의 소셜 미디어 공룡들이 얹어 탔죠. 그쵸. 그러면서 이제는 정말 개인의 어떤 피드나 댓글들로 또 정보나 검증이 한 번 더 올라탄 거거든요. 즉 이제 이러한 어떤 세상에서는 감성적인 마케팅을 호소하는 게 아니라 사실상 조금 더 사실 설득보다는 검증 그리고 마케팅보다는 약간 리뷰 등이 더 중요한 거예요. 네. 그 말은 뭐냐면 마케팅이 과거에 비해서 잘 먹히지 않는다라는 거죠. 뭐 아예 안 먹히지는 않을 거예요. 근데 이제 투자한 돈 대비 마케팅 효과가 조금 덜 나오는 거고 ROI가 좀 낮아지는 거고요. 거기에다가 이제는 뭐 넷플릭스 창업주가 늘상 하는 이야기지만 시간. 그러니까 고객들이 지금 디지털 플랫폼 과잉 공급에 컨텐츠는 더 많이 쏟아지기 그쵸. 때문에 이제 OTT가 OTT랑 경쟁하는 게 아니라 스마트폰 내에서 쇼핑도 해야 되고 뱅킹, 스터디, 홈트 너무나 많은 그쵸. 시간과의 경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네, 괜찮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TV 광고의 시대가 이제 저물면서 네. 굉장히 내로우되게 타겟팅된 어떤 소셜 광고의 시대가 왔는데 이제는 나한테 잘 맞춰준 광고도 끝까지 볼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 짧게 보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마케팅은 어떻게 해야 되냐 컨텐츠 안으로 들어가든지 네. 컨텐츠 자체가 마케팅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그러면서 실은 이 웹드라마나 이제 웹 예능으로 지금 사실상 자연스럽게 프로덕트를 노출하고 기업의 이미지를 전달하는 그런 방식들이 조금 적극적으로 되고 네. 있는 것 같아요. 네. 근데 그 방향이 옳은 방향이라고 우리가 생각해야 되나요? 아니면 이건 새로운 거로 추가된 거라고만 봐야 될까요? 그 약간 제일기획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게 저랑 이제 회사 이름을 이야기하면 안 되나요? 상관없죠. 네. 네네. 저랑 이제 각별하게 지내는 이제 그 임원급이신데 이제 이 디렉터분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최근에 대기업들이 웹드라마로 한번 유튜브로 소통을 한번 해보자 또는 웹 예능을 해보자 이런 어떤 오퍼들이 굉장히 많다는 그쵸. 거예요. 맞아요. 네. 근데 너무 그 오퍼가 어렵지 않은 게 일단은 가성비가 그러니까 우리가 TV 광고를 하려면 정말 컨텐츠 제작비가 아니라 이 편성비가 어마어마하잖아요. 그쵸. 네. 어마어마하는데 그 전체 예산에서 일부를 이제 웹 컨텐츠로 이제 테스트 트라이얼을 해보시는 거죠. 사실상 유튜브 컨텐츠 뭐 3%가 전문가긴 하지만 회당 뭐 500에서 1000만 원 정도면 실은 충분히 제작이 가능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실은 가성비도 좋고 TV 광고나 이런 광고들은 사실상 한두 달만 지나면 약간 이렇게 아웃 오브 데이트가 되는데 이 웹드라마나 웹 예능은 계속 노출되니까요. 유튜브에서 IP가 살아있으면서 바이럴을 일으키기 때문에 사실상 충분히 기업들이 테스트하면서 소통에 대한 매력적인 어떤 장치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요즘에 이제 웹 예능 저도 이거 보는 채널 중에 그 PD님 유명하신 분 있잖아요. 예능 PD님. 나영석 PD님이 엄청 네네. 많이 그 웹에서 예능을 하시잖아요. 그거 보면서 네. 와 정말 약간 물 만난 고기 같다. 맘대로 PPL도 하고 그렇죠. 이게 네. 편성에 상관없이 그냥 한번 대충 만들어보고 이런 것들 보면서 정말 대단하다 싶은데 지금 내용 보니까 김태호 PD님이 만든 독립 프로덕션 태호가 밸류에이션을 1,000억 받고 맞아. 상반기 그랬죠. 네, 벤처캐피탈 세안으로부터 100억, 100억의 투자 유치. 뭐 그리고 컨텐츠의 비보도 100억 투자 유치.
그러니까 이런 콘텐츠 관련된 프로덕션, 기획 프로덕션의 밸류를 높게 평가하고 투자금이 팍팍 꽂힌다라는 거는 이쪽 시장을 엄청 높게 평가하고 있는 거잖아요. 사실상 지금 이제 앵커님이 말씀하시는 네. 걸 저희 시청자분들이 들으시면 이거 뭐 드라마 산업에서는 흔히 있는 일이야 이러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네. 근데 이제 그게 이슈가 되는 거는 이게 예능 콘텐츠이기 때문인 네.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간 왜 예능 스튜디오나 예능 콘텐츠가 이 산업화의 흐름을 타지 못했냐라고 보면 결과적으로 일단은 제작비가 드라마나 영화 대비 한 20% 수준이기 때문에 네. 일단 제작사 입장에서는 실은 제작 매출 자체가 굉장히 낮았고요. 그렇군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 글로벌로 그러니까 이런 거죠. 뭐 대장금이라든지 정말 한류 드라마들 뭐 최근에 뭐 지옥이라든지 오징어 게임 저희 한국 크리에이터들이 만들면 이게 그냥 그대로 190개국에 가잖아요. 이 드라마 스토리텔링 그대로. 근데 예능은 실은 로컬성, 시대적인 트렌드의 시의성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대로 컨텐츠가 가지 못하고 포맷을 판매한다고 그러죠. 우리가 뭐 네. 대표적으로 뭐 너의 목소리를 보여줘, 뭐 히든싱어 다들 이렇게 포맷이 가고 그 국가들에서 약간 달라지는 것도 그렇기 때문에 실은 이 글로벌 매출 자체가 굉장히 좀 미미했었던 거가 사실입니다. 개콘이 사라졌었던 비애네요. 결국 돈을 못 벌어서 사라졌던 거네요.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네. 돈이 안 돼서 없어졌다고. 안타깝네요. 네, 이제 그러다 네. 그리고 이제 게다가 이제 TV 방송국들이 대부분 이제 사업 주권 IP를 가지고 있었던 건데 이제 그런 부분들이 실은 OTT가 나오면서 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유튜브라는 새로운 창구가 산업적으로 예능을 만들어가면서 네. 실은 이제는 컨텐츠 하나로 OTT를 통해서 190개국에 갈 수 있는 시대가 왔고 그리고 이제 유튜브 같은 그리고 이제 다양한 어떤 플랫폼들이 많아지면서 예능 콘텐츠가 조금 더 산업적으로 갈 수 있겠다. 심지어 그리고 지금 현재 TV 방송국이나 일부 OTT들이 과거처럼 뭐 내 돈으로 찍었으니까 IP 다 내놔 약간 이런 스탠스에서 네. 조금 이제 스튜디오들이랑 이렇게 쉐어하는 어떤 그러면 결국에는 스튜디오에는 IP 자산들이 쌓이고 이게 바로 밸류에이션 게임을 할 수 있는 좀 이런 어떤 가능성들을 아마 두 스튜디오에서 보신 것 같고요. 네.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태호 PD님 프로덕션은 이 브랜드 파워가 있겠죠. 대단하죠. 네네. 하나 궁금한 건 저거 있어요. 혹시 도훈 앵커는 여명의 눈동자, 모래시계의 공통점을 아시나요? 공통점이 바로 뭐죠? 이 공통점이 김종학 PD라는 분이 있어요. 김종학 네. 프로덕션도 네, 유명하잖아요. 김종학 프로덕션이라고 편집장님 있었잖아요. 저랑 나이대 비슷하신 것 같아요. 네네네. 그래서 아니 왜 그러냐면 네네. 주식시장에 상장까지 했었거든요. 네네. 그래서 사실 요 김태호 PD의 이 독립 프로덕션 태호라는 이름을 들었을 때 이제 갑자기 그 내용하고 오버랩되는 거예요. 스타 PD의 이름을 그대로. 그렇죠. 네, 이제 네, 그러면서 그때도 이런 그 어떤 능력 있는 어떤 그 컨텐츠 프로듀서의. 제작자의 프로듀서의 어떤 공급 능력이 네. 뭔가 시대를 바꾸고 뭔가 그 생태계를 바꿀 수 있다라는 네. 생각을 네. 해왔지만 사실 그게 기존 시스템에 이렇게 뭐를 바꾸는 데는 한계가 있었다는 느낌을 받거든요. 그렇죠. 일단은 IP 이 사업 주권을 제작사에서 쌓지 못하고 TV 방송국들이 좀 소유했었다라는 거. 그러니까 이제 시청률이 높아도 제작사가 받는 어떤 수익에 좀 한계가 있었던 것 같고요. 근데 이제 방금 이제 센터장님 말씀하시는 이 한류 드라마. 근데 요즘에 이제 K 드라마라고 하잖아요. 네. 그 차이가 뭐냐라고 보면 OTT가 없던 시대에는 실은 사실상 한류 드라마들이 우리가 글로벌로 진출할 때 정말 국가별로 별도로 TV 그쵸. 방송국별로 계속 계약을 해야 됐잖아요. 수출을 했죠. 수출을 정말. 했다는 거죠. 예. 그래서 그리고 특히나 이 성공 자체가 동남아에 좀 한정되어 있는 지역적인 성공이었고 네. 지금 뭐 오징어 게임 지옥 최근에 뭐 우용우라든지 뭐 소년 심판 그냥 뭐 넷플릭스라는 이 플랫폼에 딱 실리콘밸리 OTT에 네. 타면 그냥 쫙 그냥 컨텐츠 힘으로 가잖아요. 네. 그게 바로 한류 드라마와 K 드라마의 어떤 차이인 것 결국 같습니다. 우리 예. 드라마가 발전한 거네요. 네. 그러니까 근데 또 그 사이에서 OTT라는 플랫폼이 굉장히 큰 역할을 큰 하고 역할을 있는 했죠. 거고요. 네, 네. 근데 지금 이제 OTT가 우리가 넷플릭스, 뭐 디즈니 얘기하는데 아마존도 그렇고 애플 TV도 있잖아요. 네, 이런 네. 빅테크 기업들의 OTT 플랫폼 관련된 행보는 어떻게 좀 진행되고 있나요? 일단은 실은 애플 TV가 이제 애플 TV 플러스라는 OTT, 그러니까 애플 네. TV는 이제 셋탑 디바이스고요. 그리고 이제 애플 TV 플러스가 이제 그들이 하고 있는 OTT 스트리밍 네. 서비스인데 뭐 오리지널 콘텐츠를 제작은 하고 있지만 뭐 빠진코. 넷플릭스 맞습니다. 넷플릭스 같은 거에 비하면 실은 물리적인 편수는 조금 한계가 있고요. 그리고 일단은 가입자 확산 자체가 안드로이드 생태계를 쓰시는 분들은 이 앱이 아니라 웹 방식으로 접속을 해야 그쵸. 되기 때문에 확장성에도 한계가 있고 뭐 이게 공식적으로 애플이 발표하진 않았지만 글로벌 시장에서는 한 유료 가입자 한 4천만 명 정도로 추정을 하고 있는데
다만 이제 문제는 그런 것 같아요. 지금 애플의 팀 쿡은 그닥 OTT에서 뭐 가입자로 막 내가 승부를 봐야 되겠다? 약간 그런 거는 실은 별로 그렇게 큰 목표를 두고 있지 않는 것 같고요. 그렇겠죠. 뭐 시가총액 1위의 기업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뭔가 좀 이렇게 넷플릭스나 디즈니처럼 가입자에 연연해하지는 않고 다만 그냥 지금까지 애플의 어떤 행보, 히스토리로 보자면 저는 오히려 미디어 서비스는 계속 진화하거든요. 지금이 이제 OTT인 거고 그러면 넥스트 OTT가 뭘까? 포스트 OTT의 세상은 뭘까라고 보면 그 다음번에 어떤 미디어 서비스의 어떤 생태계를 완전히 정말 바꾸는 오히려 어떤 그런 데 관심.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OTT라는 것도 말 그대로 이 서비스 어떤 중간 거래상이라고 볼 수 있잖아요. 컨텐츠와 고객을 중간에서 연결해 주는. 근데 실은 넥스트 세상에서는 이 오퍼레이터들의 역할이 굉장히 축소될 수 있고 그게 뭐 블록체인 기반일 수도 있고 아니면 또 이 자체가 실은 웹 3.0 시대에서 지향하는 점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실은 이 어떤 포스트 OTT의 어떤 생태계를 셋업 방식으로 좀 그런 데 목표를 두는 게 좀 애플스럽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근데 이제 또 흥미로운 거는 그런 거죠. 이렇게 별로 연연해 하지 않는데 우아하게 이번에 이제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네. 연출해 보셨겠지만 넷플릭스와 아마존이 하지 못한 OTT 영화 최초의 아카데미 작품상을 그쵸. 네, 넷플릭스나 아마존이 아닌 우아한 애플이 그냥 바로 한 큐에 네. 코다라는 작품으로 좀 정말 이제 받았죠. 우아한 한 방을 날렸죠. 네네. 뭔가를 하면 컨텐츠를 되게 퀄리티 있게 만드는 것 같아요. 프리미엄. 네네. 프리미엄하게. 우리는 이렇게 자주 내보내진 않지 한 번 내보내면 제대로 된 걸 보여줘. 딱 정확한 표현인 것 같아요. 자주 약간, 내보내진 않지만. 네네. 그런 식으로 또 보여주는 것 같아서 애플은 뭔가 하나 콘텐츠 나왔다고 하면은 애플도 그리고 디즈니처럼 매주 이렇게 하나씩 이렇게 공개하잖아요. 파친코가 그렇게 공개했죠. 예. 네, 그런 네. 식으로 해서 자꾸 유지하게 만들고 네, 저도 네. 파친코 때문에 애플 TV 플러스 잠깐 가입을 했었거든요. 네, 보고 저도 싶어가지고. 너무 재밌게 봤습니다. 네, 이게 또 네. 그게 2가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렇죠. 네. 준비하고 네. 있는 걸로 선생님이 알고 있습니다. 찍고 계신다고 하는데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이제 쿠팡 플레이 쓰고 계신가요? 쿠팡 플레이 아직까지 음. 거기까지 확정은 안 하고 있는데. 그 아까 로켓 예능 별로 안 보신다고 아. 하셨어요. 네, 그래서 조금씩 쿠팡하면 이제 예능 요즘 맛집이거든요. 관심은 두고는 네네. 있습니다. 그 로켓배송 그 와우 회원이면 공짜로 볼 수 있거든요. 아, 그렇군요. 그래서 네. 저는 이용을 하고 있고 쿠팡 같은 경우에도 사실 좀 이야기가 많아요. 왜 여기에 이렇게 큰 돈을 쓰느냐. 특히 약간 손흥민 그런 축구 콘텐츠. 맞습니다. 예, 프리미어리그의 어떤 그 프리시즌 네. 경기들을 디지털 독점을 하고 있고요. 근데 쿠팡이 실은 저는 좀 칭찬을 해주고 싶은 게 후발주자였거든요. 네. 한국 시장에서는. 네네. 제 기억으로 2020년 크리스마스 시즌에 런칭을 했으니까 불과 지금 출시한 지 1년 반 만에 420만 명 정도. 그러니까 실은 뭐 토종 OTT 중에서는 굉장히 지금 선두 거의 지금 1등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근데 다만 이제 티빙이나 웨이브에 비해서 조금 가격이 쌉니다. 얘가 아마 5,500원 뭐 대충 이제 그 정도일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전략 자체도 좋았던 거가 기억하시겠지만 처음 출시할 때는 후발주자임을 인지를 하고 컨텐츠도 틈새 컨텐츠 그러니까 뭐 키즈, 교육 그다음에 뭐 스포츠 약간 이렇게 집중을 했는데 지금은 뭐 1년 반 만에 굉장히 큰 손이 됐고요. 저는 이제 통신기업에서 이제 오래 있었기 때문에 이제 IPTV 서비스를 오래 했기 때문에 그 여름 시장이었죠. 한산이라고 블록버스터 네. 극장 영화가 있었고 지금 코로나가 마무리되지 않았는데도 거의 750만 명의 박스 오피스니까 어마어마한 어떤 흥행 영화였었는데 그 영화가 실은 자연스럽게 종영하면 IPTV로 들어와야 되는데 이제 쿠팡이 한 어떤 굉장히 어떤 정말 빅머니를 쿠팡에 써가지고 통신 세계 기업 IPTV 3사에서 나올 수 있는 예상 가능한 한산의 VOD 모든 매출 네. 그리고 경쟁 OTT에서 발생 가능한 모든 매출들을 싹 쿠팡이 보존해주고 그냥 통으로 독점을 해서 확보를 한 거죠. 그래서 지금 한산 그리고 여름 블록버스터 비상선언 그 전도연 씨랑 그 송강호 씨 나왔던 네. 그건 IPTV에서 볼 수 없습니다. 오로지 지금 쿠팡에서만 지금 하고 있고요. 뭐 해외 시장도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센터장님 미드 너무 좋아하신다고 하셨는데 네네. 뭐 아마존 같은 경우에 지금 반지 의장 판권을 사서 이번에 히무 반지 이제 8월 달에 런칭을 했는데 거의 5억 달러니까 그 제가 알기로 왕자의 게임 제작비를 충분히 넘어선 걸로 그렇죠. 알고 있고요. 그 예. 정도면. 그리고 뭐 HBO 맥스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제는 뭐 정말 바야흐로 그냥 OTT 블록버스터의 시대가 딱 그냥 도래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쿠팡 앞서서 가입자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네, 채팅창에도 말씀하시고 저도 이제 그 와우 회원이라서 저도요. 네, 공짜라서 연동해서 보기 때문에 그 회원 수 그러니까 네, 쿠팡 네. 플레이를
고유하게 이것만 보기 위해서 가입하면 수를 따로 떼서 봐야 되는 게 아닌가. 그렇죠. 면밀하게 보면 그렇게 그쵸. 보는데 이게 지금 아마존 프라임 비디오랑 마찬가지. 아마존 프라임 비디오도 거의 지금 1억 5천만 명이 넘어서는 그쵸. 이유가 대부분 그 멤버십에 지금 속해 있기 때문에 네. 뭐 쿠팡에 이제 뭐 임원분들 인터뷰를 보면 우리는 뭐 아마존을 뭐 팔로우하는 게 아니다라고 말씀은 하시지만 똑같은데. 사실상 조금 이제 비슷한 아. 추이로 가는 걸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요새 이제 쿠팡 플레이에서 저는 이제 안나라는 드라마 너무 재밌게 저도 봤고요. 너무 재밌게 봤어요. 네, 너무 네. 고퀄리티라서 깜짝 놀라요. 수지 씨 연기도 정말 깜짝 놀랐어요. 네. 최근에는 이제 보니까 지상파 프로 그 방송 드라마나 예능을 많이 보여주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네. 티빙이라는 OTT 플랫폼은 이제 뭐 JTBC나 TVN 맞아요. 이런 쪽 CJ 종편 것들. 네, 네, 쪽이고 지금 쿠팡 같은 경우에는 뭐 SBS나 KBS 드라마를 그 보여줘서 저는 아주 이런 다양한 플랫폼의 홍수 속에서 하루하루 드라마와 예능을 보며 살고 있는데 네. 지금 보면 전체 이제 글로벌 시장을 다 같이 두고 봤을 때 뭐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틱톡 지금 전체적으로 디지털 콘텐츠 산업의 영역이 너무나 커져서 너무 그리고 커졌죠. 또 그 안에서 네, 네. 지금 보니까 여기 이번 신간에서 말씀하신 내용이 어느 날 인스타그램에서 내 지인들이 사라졌다. 이런 문구를 맞습니다. 쓰셨어요. 네, 네, 이게 네. 굉장히 의미심장한 것 같은데 어떤 내용으로 우리가 해석을 해볼 수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사실상 이제 앵커님 말씀하셨던 대로 컨텐츠 시장의 범위가 이제는 뭐 산업의 경계, 포맷의 경계가 이제 의미가 없어졌잖아요. 굉장히 이제 컨버전스 해 가고 이제 한 판에서 이제 치열한 어떤 경쟁, 시간과 돈의 경쟁을 지금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SNS라는 거는 말 그대로 그냥 사전적인 정의로 보자면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잖아요. 그러니까 왜 2010년도에 트위터? 마크 저커버그가 네. 페이스북을 왜 만들었는지에 대한 영화, 헐리우드 영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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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소셜 그렇죠. 네트워크 서비스. 그 영화를 보면 그냥 거기서 마크 저커버그의 표현대로 하자면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라는 거는 나의 소소한 일상 등을 공유하고 지인들의 소식을 내가 듣는 거잖아요. 근데 실은 이게 사실상 소셜 미디어의 본질인 건데 이거가 이제 최근 특히 이제 인스타그램을 중심으로 조금 변질되어 가고 있다는 거죠. 제가 비디오 요즘에 플랫폼으로. 네, 너무 맞아요. 느꼈는데 네, 그거를 네. 아니 네, 네. 뭔가 이제 인스타그램 필터링돼서 네. 네, 네. 네, 필터링돼서 그것과 다 연계되고 그게 바로 연동된 광고로 이어지고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 네. 아까 책의 제목을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요. 어느 날 그냥 후배가 전화 와가지고 근데 팀장님 근데 요즘 인스타그램 들어가 보면 내 친구들이 잘 안 보여요. 약간 이런 표현을 썼다는 거죠. 맞아요. 이제 그 부분에서 제가 인사이트를 받아서 이제 분명히 지금 또 실리콘밸리 애들이 장난치고 있구나. 알고리즘을 또 작동하고 있구나라는 그렇죠. 생각을 했고 무슨 장난치는 거예요? 이제 뭐 딱 들어가면 뭐 아까 앵커님도 네. 느끼셨겠지만 뭐 TV 클립이라든지 예능 클립이라든지 네. 이 숏폼들이 지금 계속 돌아가고 있고 셀럽들이나 유명한 인플루언서들의 어떤 비디오를 계속 얘네들이 푸시해주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약간 과거의 네이버 TV를 보는 건지 유튜브를 보는 건지 심지어 인스타그램에서 그 클립들을 보고 있고 제가 앱을 끄고 페이스북으로 들어가면 페이스북에서 또 그 비디오가 돌아가요. 그렇죠. 계속 또 푸시를 그렇죠. 해주죠. 네. 페이스북 하니까 페이스북을 네. 더 많이 쓰시는 것 같아요. 네네네. 네네. 근데 이제 그러면 또 이제 여기에서 왜 얘네들이 그러지? 라고 이제 보면 실은 저는 뭐 전문가마다 의견이 틀릴 수 있지만 크게 두 가지. 결국에 지금 소셜미디어 IT 공룡들은 광고 수익이 중요한 거고 텍스트나 이미지보다는 실은 숏폼을 계속 푸시해줬을 때 중장기적으로는 체류 시간이 길어지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그냥 전 세계의 모든 그러니까 실리콘밸리의 모든 소셜 미디어 사업자들의 그냥 풀리지 않는 숙제가 있죠. 그러니까 데모그래피 계속 이 유저들이 계속 올드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최대한 이네들을 지탱하고 그리고 젊은 세대들이 최대한 천천히 틱톡으로 빠져나가게. 그러면 결국에 그게 이제 비디오 숏폼이라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이 두 가지 때문에 지속적으로 계속 지금 비디오 플랫폼으로 조금 변질되어 가고 있고 그 속도가 지금 가장 빠른 거가 아마 인스타그램인 것 같습니다. 네네. 저는 제가 원래 페이스북을 몇 년 동안 안 썼거든요. 네. 근데 이제 페이스북엔 대부분 이제 지인이나 아니면 업계 분들하고 친구리 패친이 맺어져 있으니까 그렇죠. 그 인스타그램을 하다가 어느 날부터 자꾸 공유하라고 뜨잖아요. 그래서 네네네. 공유하면 저도 모르게 이제 페이스북 어플을 새로 깔아서 이게 들어가서 글을 남겼는데 과거에 이제 몇 년 전까지 함께 일했던 동료들, 친구들이 댓글을 남겨주고 거기에서 피드백을 해주는 걸 보고 약간
이게 SNS구나. 그쵸, 내 그게 친구들은 SNS 의 페이스북에서는 본질이죠. 남아 네네. 있구나. 근데 인스타그램에서는 다 모르는 사람과 맞아요. 모르는 이야기를 소통하는 것 같은 느낌 들었는데 아, 이게 또 그런 약간 그런 변화도 어떤 알고리즘의 변화가 있는 거고 근데 실은 저 역시 마찬가지로 최근에 네. 좀 소비 행태가 변한 게요. 제가 분명 누군가를 지금 팔로우를 해서 인스타그램에서 친구를 했거든요. 네. 근데 그 또는 그녀와 제가 소통은 하지 않아요. 그냥 그 계정에 있는 컨텐츠는 나의 취향에 맞는 컨텐츠 즐겨찾기인 거예요. 그쵸. 예, 개인적인 소통은 하지 않기 때문에 소셜미디어 이 마크 저커버그의 어떤 철학 예,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하고는 조금 지금 맞는 변질되어 거죠. 가고 있다라고 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네. 요즘은 여의도를 돌아다니면은요 아는 사람이 더 많아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얼굴은 분명히 있거든요. 근데 개인적으로 봤어요. 알지는 못하는 분이에요. SNS에서 봤어. 어딘가에선 본 분인데 나도 그래서 모르게 먼저 이렇게 인사를 인사해봐. 하게 돼요. 제가 얼마 전에도 그 비슷한 경험이 있었어요. 어디 가서 세미나를 했는데 분명히 아는 분이에요. 근데 한 번도 명함을 교환해 본 적이 없었는데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네, 이 네. 사람의 일거수일투족을 나도 모르게 알고 있고 이 사람 어제 뭐 먹었는지 그래서 알고 있고 조금 전에도 뭐 이런 건 필터링된 내용을 얘기를 해주셨는데 네. 저도 뭐 시장 전망이나 경제 전망을 하는 사람이 몇 년 전에 제일 인상 깊게 봤었던 책이 필터 버블이었어요. 아, 맞습니다. 그래서 큰 우리- 문제죠. 그렇죠. 네, 네, 그래서 네, 우리가 너무 어떤 거 하나에 빠져서 그 안에 갇혀 버리게 되면 그 주변 것들을 못 보게 된다. 네, 이제 그게 네. 되게 인상 깊었는데 오늘 그 얘기를 또 듣게 되네요. 네, 그게 바로 소셜 미디어의 정말 풀리지 않는 과제죠. 네, 맞습니다. 네. 왜 인스타그램에서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지에 대해서도 작가님이 말씀해 주셔서 아 그렇구나라는 그런 또 인사이트를 얻게 됐습니다. 네. 지금 이제 우리에게 이제 풀어야 할 K 콘텐츠 관련한 숙제를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인기 많고요. 뭐만 네. 나왔다면은 난리가 나잖아요. 전 세계를 지금 뒤흔들고 있는 뭐 오징어 게임, 뭐 맞습니다. BTS 이런 내용들 전해지면서도 한편으로는 걱정도 되죠. 제2의 옷게임이 나올까? 아, 제2의 BTS가 나올까? 이런 이제 콘텐츠 관련한 뭔가 이제 넥스트에 대한 걱정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작가님이 보시기에는 어떻습니까? 일단은 K 컨텐츠가 어떻게 진화하고 있는지를 조금 제가 준비를 해온 이미지가 네. 있는데요. 한번 볼까요? 네네. 지금 이제 2020년, 2021년, 2022년 이렇게 계속 이제 K 컨텐츠는 여전히 지금 진화하고 있고요. 네. 2020년 뭐 아시겠지만 봉준호 감독님과 BTS가 이 K 컨텐츠 르네상스에 공을 쏘아 올렸죠. 그리고 2021년에는 뭐 한 단계 더 나아가서 뭐 그 BTS를 가지고 있는 기획사인 이 하이브 엔터테인먼트가 북미 시장에 굉장히 큰 음악 레이블이죠. 이타카 홀딩스를 1조 원 가깝게 그냥 100% 인수를 했고요. 그리고 CJ E&M도 라라랜드의 프로덕션인 그 엔데버 컨텐츠 프로덕션을 또 100% 인수를 했습니다. 즉 조금 더 뭐 오징어 게임은 말할 것도 없고 K 제작사, K 기업들이 사실상 헐리우드의 어떤 컨텐츠 기업들을 좀 인수하는 어떤 움직임들이 있었고요. 네. 제가 이제 여기에서 2022년에서 조금 더 한 단계 더 나아갔다라고 보는 거는 사실상 우리 K 드라마의 원년이라고 하는 뭐 킹덤부터 시작, 킹덤, 지금 우리 학교는 뭐 지옥 이런 컨텐츠들을 보면 장르적인 공통점이 있거든요. 소위 헐리우드에서 이제 B급 장르라고 하는 어떤 좀비, 스릴러, 공포, 약간 이런 어떤 액션 이런데 조금 하위 장르에 조금 묵혀 있었다라고 한다면 2022년에는 뭐 소년 심판이라든지 우영우처럼 정통 휴먼 드라마, 법정 드라마 정말 헐리우드의 메이저 장르로 승부를 받고 그거를 OTT 종주국인 이제 미국에서 인정을 받았다라는 네. 거죠. 그 부분에서 이제 큰 의미가 있고 그리고 뭐 최초로 정말 한국의 어떤 그 웹툰 컨텐츠를 미국에서 예능으로 IP로 재생산하기도 했고요. 또 뭐 로스트아크처럼 정말 한국의 최초로 이제 K 게임이 이제 글로벌에서 굉장히 큰 흥행을 하기도 했고 네. 이런 어떤 움직임들이 사실상 굉장히 어떤 K 컨텐츠가 지금 진화하고 있는 거를 좀 보여줬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네. 이제 다만 이제 조금 이제 사업 주권에 대한 이야기로 조금 넘어가 보자면 제가 이제 사업 주권 이야기할 때 흔히 장르를 이제 K-팝 그다음에 K-드라마를 좀 비교를 하고 있는데 K-팝이라는 거는 뭐 음반 판매, 콘서트, 뭐 유튜버의 어떤 관계 그리고 대표적으로 이제 BTS의 기획사인 하이브가 잘하고 있는 자체적으로 팬덤 경제 플랫폼이 있거든요. 커머스 플랫폼이 말 그대로 그냥 모든 어떤 사업 영역에 있어 오너십, 사업 주권이 있다라는 거고요.
K-드라마는 뭐 익히 알려졌듯이 지금 OTT와의 어떤 거래 자체가 제작비의 어떤 10% 정도를 실은 수수료로 받는 수수료 거래. 조금 이제 자극적으로 표현하면 이제 납품하고 있는 이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약간 이 부분에 대한 어떤 사업 조건이 풀리지 않았다라는 이슈가 있습니다. 근데 조금 이제 올해 살짝 이제 달라진 거는 앞서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OTT들이 과잉 공급되면서 조금씩 OTT들이 조금 더 우호적인 어떤 조건들을 제시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 전에처럼 야, 내가 돈 다 냈으니까 IP 싹 내놔. 뭐 약간 오징어 게임의 모든 IP가 미국에 있는 것처럼 그런 게 아니라 서서히 이제 IP를 쉐어하고 있는 어떤 이런 움직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조금 이제 고무적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우리가 이제 오징어 게임을 잘 해냈기 때문에 K 콘텐츠로서의 뭔가 힘도 생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게임을 잘했으니까 다음번에는 우리가 딜을 할 수 있는 힘이 생긴 그렇죠. 거잖아요. 네. 우리가 처음에 그 잘한 거 봤지? 다음번에는 우리한테 조금 더 약간 유리한 조건 줘. 뭐 이런 딜을 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이 된 것 같아서. 네, 저는 또 하나 궁금한 부분이 뭐 우리 이제 K-드라마가 빅히트한 경우들은 이제 우리가 많이 봤잖아요. 근데 저는 이제 조금 긴 시즌을 조금 좋아하는 편이에요. 한 시즌 4 이상. 근데 사실 그런 대작급 드라마가 우리나라에서도 나올 수 있는 환경인가요? 왜냐면 그러면 그 참여하는 인원들의 관리도 그럴 거고 처우도 문제가 있을 거고. 네네. 근데 저는 실은 이게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보는 게요. 물론 아까 아마존이 아마존의 뭐 5억 달러, 뭐 6천억, 7천억짜리 실은 여기까지는 실은 약간의 넘사벽. 제가 이제 뭐 아마존 이야기가 나왔어 말인데 아까 반지의 제왕 프리퀄인 힘의 반지 같은 경우가 아마존 전년도 전체 매출의 제작비가 0.15%라고 하더라고요. 굉장히 이제 미미한 어떤 금액인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저는 결국에는 해외 OTT들이 K-드라마 제작비가 늘어날 수 있다라고 보는 게 과거에는 K-드라마 한국 그래? 잘 만들어. 컨텐츠 잘 만드는데 그냥 한국의 제작사의 컨텐츠에 투자를 하는데 동남아까지 1등 해주니까 되게 기특해. 이 정도였다는 거죠. 근데 오징어 게임의 의미는 실은 북미 시장에 1등을 해버렸단 말이에요. 그 말은 한국의 하나의 가성비 좋은 K 컨텐츠로 2억 명을 커버할 수 있다는 거기 때문에 제작비를 실은 뭐 단기간에 확 오르진 않겠지만 분명히 뭐 약간 이제 블록버스터급이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사실상 오징어 게임 시즌 2 지금 이미 촬영 들어간 걸로 알고 있는데 시즌 1 때하고 분명히 제작사에서 충분히 처우가 다를 것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오징어 게임이 마지막이 돼서는 안 되겠죠. 그렇죠. 게임이 1, 2, 3, 4, 5, 6까지 좀 나와야 되고 그에 버금가는 다른 콘텐츠도 많이 나와야죠. 우스갯소리를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이정재 씨가 이제 할아버지가 될 때까지 해가지고 그 역할까지 해야 된다. 그 얘기까지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빨리빨리 찍어야죠. 실은 제가 아까 뭐 사업 조건이 조금 아쉽다라는 표현을 썼는데 그건 제가 조금 굉장히 엄격하고 좀 짜게 본 거고요. 업계 전문가들은 실은 사업 주권을 그렇게 따지지 않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사업 주권이 없다고 하더라도 실은 K 콘텐츠가 글로벌로 흥행을 하면서 K 제작사들의 기업 가치가 상승하고 조건이랑 상관없이 그리고 이제 말씀하신 이정재 씨가 한국 시장을 넘어서 스타워즈 시리즈 어쿨라이트의 주인공으로 캐스팅이 되고 또 오징어 게임 황동혁 감독님의 연출료 몸값이 천정부지로 솟고 이것도 실은 간접적으로는 산업의 변화다. 실은 이렇게 어떤 긍정적으로 보시는 분도 충분히 있습니다. 인생 모르는 겁니다. 어떻게 그렇게 될지 누가 알았겠습니까? 자, 콘텐츠 이야기를 쭉 나눠보고 있는데요.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웹툰까지 가겠습니다. 우리 또 센터장님 웹툰을 굉장히 좋아하시는데 저는 이제 웹툰보다 아직까지는 만화책이 더 좋거든요. 그래서 조금 종이 만화책, 종이 만화책을 훨씬 더 좋아하는 일본의 망가. 그렇습니다. 지금 보면은 이제 K 웹툰이라고 해서 유럽 쪽에서 사실 우리나라 웹툰이 인기가 되게 많고 그래서 네이버 같은 경우에도 웹툰만 따로 빼서 상장을 한다. 뭐 이런 얘기도 맞습니다. 나오고 있는데 원작의 출발지에서 콘텐츠의 종착지가 되고 있다. K 웹툰이 이런 말의 의미를 또 한번 파악해봐야죠. 그러니까 과거에는 뭐 너무 이제 알려져 있는 아까 제가 언급드린 K 드라마가 실은 웹툰 원작들이 꽤 있고요. 그래서 뭐 필름메이커들 그다음에 드라마 작가님들이 굉장히 원작을 웹툰 풀에서 굉장히 많이 찾았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제 조금 더 시간이 지나가면서 오히려 다른 장르에서 인기가 탁 터졌다. 그러면 이거를 마지막에 웹툰으로 정리하는 어떤 흐름들이 있고요. 이번에 뭐 우영우가 대표적이었고요. 그리고 뭐 물론 우영우가 최초는 아닙니다. 뭐 2015년
2015년경에 뭐 굿닥터 같은 경우도 시청률이 막 20%로 하니까 이제 바로 이제 웹툰으로 하기도 했고, 그리고 이제 웹툰 같은 경우에 그 DC 코믹스 아마 종이 만화책 좋아하시니까 DC 코믹스가 이제 먼저 네이버 미국 웹툰에 우리의 어떤 과거의 어떤 종이 만화책 자체를 코믹스를 조금 웹툰으로 조금 다시 한번 변환하는 어떤 이런 움직임들. 파이널 종착지로 웹툰이 조금 정착되어 가고 있고요. 근데 또 이거 역시 왜라는 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생각을 해보자면 해외에서의 반응이 궁금해요. 왜냐하면 미국의 만화 문화와 우리와 조금 많이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많이 차이가 있죠. 과연 그들이 우리 걸 어떻게 받아들일지는 사실 잘 모르겠거든요. 웹툰이라는 장르 자체가 사실상 네이버가 미국에 실은 네이버 웹툰을 시작을 할 때 서비스를 웹툰이라는 단어조차도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편의상 K 웹툰이라고 하지만 웹툰이라는 단어 자체는 한국이 만든 거거든요. 그렇군요. 네. 그래서 실은 웹툰은 사실상 K를 붙이지 않아도 웹툰 자체가 한국에서 만든 장르이기 때문에 상관없는데 일반 대중들이 실은 낯설어 하셔서 저희가 이제 K 웹툰이라는 단어를 이제 전문가들이 산업적으로 이제 쓰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왜 그러면 이렇게 조금 컨텐츠의 종착지가 되어가고 있나라고 보면 결국에 요즘 세대들이 가장 큰 드라마를 큰 어떤 이야깃거리를 가장 빠르고 신속하고 편리하고 싸게 볼 수 있는 장르가 이제 바로 이제 웹툰이라는 거죠. 소비 행태가 이제 변하는 거고 제가 이제 얼마 전 이제 책에서는 이제 어떻게 표현이 되었냐면 이제 해리포터 이야기를 하자는 거죠. 조앤 롤링이 해리포터의 첫 책이 출간된 게 1996년도잖아요. 근데 만약에 조앤 롤링이 2022년에 신인 작가였다라고 한다면 해리포터가 소설책으로 나왔을까? 라는 거에 대해서는 실은 의구심을 한 번 정도 가져볼 만하다라는 거고요. 예. 그리고 이제 뭐 추노 같은 드라마 아마 앵커님은 모르시지만 저희는 봤어요. 저도. 보셨어요? 네. 제가 별로 선하지는 않아요. 그게 이제 추노가 요즘에 그 젊은 층에서 너무 유튜브에서 정말 파격적으로 짤로 돌고 있고 그래서 제가 한번 들어가 봤더니 제가 과거에 봤던 추노가 아니에요. 완전히 다른 추노인 거예요. 굉장히 숏폼으로 잘라져 있고 편집 방식도 굉장히 새롭고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이제 추억팔이로 보는 게 아니라 요즘 세대에 가장 적합한 소비 행태로 지금 서비스가 되고 있다는 거죠. 네. K 웹툰의 이 플랫폼의 글로벌 진출에 대해서 우리가 성공을 할까 말까 뭐 이것도 중요하지만 그 의미를 보자면 우리가 어떻게 좀 생각을 할 수 있을까요? 일단은 저는 네이버와 카카오한테 굉장히 정말 칭찬해주고 싶어요. 잘하고 있다. 네, 너무너무 잘하고 있고 이제 사업 주권이라는 측면 오늘 이제 저희가 굉장히 제가 많이 쓰는 단어인데 초창기에 사업 초기 때 컨텐츠와 플랫폼이 글로벌로 같이 갔다는 거죠. 그 부분. 그러니까 저희 같이 지금 K 드라마는 OTT는 실리콘밸리와 헐리우드 게 아니라. 그러면 컨텐츠만 우리 거가 아니라 컨텐츠와 플랫폼이 같이 갔다라는 거고 정말 이런 거죠. 카카오 페이지. 그러니까 지금 이제 카카오 엔터테인먼트가 처음에 초창기에 이제 웹툰과 웹소설 서비스를 시작할 때 정말 하루 매출 10만 원이던 시절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시절을 이제 카카오가 버텨온 거고 네이버도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미국에서는 웹툰이 뭐야? 약간 이러던 시절에 실은 이제 진출을 한 거고 근데 이제 약간 뭐 어부지리까지는 아니지만 네이버와 카카오가 시대적 흐름을 잘 탄 거는 이런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만화, 종이 만화 이제 너무 좋아하시니까 종이 만화 선진국이라고 하면 크게 세 개, 일본, 미국, 그다음에 이제 프랑스 정도를 저희가 말하는데 특히나 이제 2020년대 초반까지 굉장히 초반이잖아요. 거기까지만 하더라도 실은 미국과 일본 시장은 종이 만화책, 그러니까 일본의 망가나 미국의 코믹스가 종이 만화책 매출이 전체 만화 시장의 80% 정도. 그러니까 이 시장이 죽지 않았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에 상대적으로 좀 게을렀던 것 같아요. 게을렀던 거고 우리는 IT 강국답게 네이버와 카카오가 쫙 그 어떤 럭키한 시대에 쫙 진출한 거라서 사실상 저는 실은 네이버와 카카오도 기특하지만 일본의 어떤 망가라든지 어떤 미국의 어떤 코믹이 과거 어떤 코닥의 어떤 최후, 이게 코닥의 어떤 딜레마에 빠졌었던 건 아닌가. 코닥에 보면 이제 2000년대 초반 10년대 정도에 파산 신청을 했었지만
필름 카메라가 아닌 실은 디지털 카메라를 처음 만든 거는 소니도 아니고 니콘도 아니고 코닥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이 필름으로 너무 돈을 잘 벌다 보니까 이 약간 디지털 카메라로 빨리 가는 시기를 조금 놓쳤던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네이버와 카카오가 굉장히 잘했던 것 같고 사실 우리 통신혁명이 통신 환경이 너무 좋잖아요. 너무 좋죠. 그러니까 아무래도 다운 속도가 빨라지니까 웹툰이 발전할 수밖에 없어요. 바로바로 가능하니까. 미국은 사실 그게 안 되는 거잖아요. 하나 페이지 보려면 로딩되고 있고. 그리고 한국의 기업들과 K 크리에이터들이 부지런하죠. 그렇죠. 밤새서 그렇죠. 성실하고 기획력도 좋고. 워라벨을 즐기는 그쪽 작가분들은 어렵겠죠. 여유롭게. 작품 하나 나오는데 몇 년 걸리고 하는데 우리는 뚝딱뚝딱 또 만들어내는 빨리빨리 문화가 또 여기에도 적용이 되나요? 그 얼마 전에 인터뷰로 저도 접한 건데 네이버 미국 웹툰에 이제 콘텐츠 총괄님이 인터뷰를 하셨는데 미국의 어떤 티네이저들이 그 웹툰 작가가 되는 거가 꿈이다라는 사람들이 좀 늘어나고 있다라고 해요. 그만큼 실은 조건과 대우도 굉장히 좋아졌고 이제는 웹툰은 정말 전 세계 보편 장르가 아니라 한국이 만든 이 장르인 건데 이거가 이제 그냥 글로벌 유니버셜 장르가 돼버린 거죠. 네. 그렇군요. 와, 오늘 콘텐츠, 미디어 이 얘기하다 보니까 시간이 이렇게 훅 지나갔어요. 저는 너무 재밌었어요. 그렇죠. 저도 너무 기대했었거든요. 사실 오늘 질문 다 못한 것도 많아요. 한 번 더 불러주세요. 그럼요. 콘텐츠 앞으로 사실 그동안에 뭐 우리 시장도 그렇고 미국 시장에도 그렇고 관련된 기업들이 코로나 이후에 좀 부침이 많았습니다. 관련해서 시장의 변화가 어쨌든 지금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 오늘 못한 이야기는 조만간 다시 한번 우리 작가님 모셔서 또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또 재미난 콘텐츠 미디어 세상 이야기해 주신 노가영 작가님 함께했습니다. 작가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보시면 이제 다이어리가 떡상내르 다이어리가 들어 있습니다. 작년에 다이어리를 출시해 여러분과 함께 모은 다이어리 판매금을 청소년의 자립을 지원하는 데 전액 기부했었는데요. 올해도 2023년 다이어리와 함께 따뜻한 연말을 만들어 보려 합니다. 3프로TV 다이어리와 2023년의 시작을 이웃과 함께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구매 방법은 영상 하단 댓글을 확인해 주십시오.